이렇게 조마조마했던 적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를 봐야 되잖아 우리가 간신히. 저도 힘들게 찾아서 한 회 상영하는데 찾아가서 봤네. 네. 요즘 민병헌 감독이 뭐 거의 독립운동하다시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죠. 민병헌이라는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좀 이 현대 한국 영화사에 조금 과소평가된 감은 있어요. 그렇죠. 민병헌 감독과 터치에 대해서 그리고 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영화 환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요즘 화제를 모으고 계신 감독님이 한 분 계시죠? 네, 이렇게 뭐 바람직한 화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화제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이거 문제를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터치를 만드신 민병헌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격한 토론 한번 좀 해보죠. 격한 토론 할 건 없지 뭐. 영화 자체에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지금 일단 그 현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종영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 배경과 네. 일단 우선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11월 8일 날 전국 개봉을 했었고요. 네. 11월 8일. 네, 네. 딱 8일 지난 11월 16일 날 네. 제가 영화의 종원을 구하고 영화를 다 내려라. 아하. 영화를 더 이상 틀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CGV, 롯데, 메가박스 제가 직접 다 전화를 해서 다 내려라. 다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배급사에도 다 통보를 했고 또 영화를 제가 내릴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굴욕적인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몇 개 스크린이었죠? 그 당시. 처음에 이제 허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네. 허수를 얘기하냐면 보통 몇 개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 개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터치 처음에 제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이제 150개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 비와 대비해서 또 제가 기대했던 건 한 180개관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한테 어떤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님의 시 영화를 보면서 극장이 좀 버텨주면 보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20만 정도면 이게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면 관객들이 봐줄 수 있는 환경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 스크린 사이즈를 좀 봤죠. 그리고 최근에 뭐 CJ에서 개봉했던 뭐 하정우 씨하고 공효진 씨 다큐멘터리 그렇죠, 나왔던 네. 그런 영화가 200개. 그리고 곽경태 감독님의 미운 오리 새끼가 160개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네, 160개 근데 정도 돼도. 저희 나온 게 95개였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95개가 나왔는데 95개도 같은 영화관에 2회차, 1회차를 5관, 6관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관에 뭐 제천에 있는 예를 들자면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첫날 3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수가 늘어났지만 4회차에 상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관당 한 회차를 상영하니까 관수로는 95개지만 실질적으로 극장에 스크린 수나 이렇게 하면 뭐 네. 한 50개 정도밖에 네. 되지가 않는 거고 첫날부터 회차가 뭐 정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차를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전 8시 40분, 밤 11시 20분, 낮에 한 번 1시 이게 바로 코엑스가 준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어쨌든 마케팅을 쓴 게 있고 또 저희가 와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들과 눈에 보일 수 있는 숫자 또 강남 전역에 제가 이 영화를 지방 뭐 포항 분들 뭐 여수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단 서울의 다양성이 이게 좀 확산이 돼 있으니까 서울에 그래도 조금 그 극장의 스크린 수가 조금만 확보가 되면 지방으로 점차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원천 봉쇄된 상태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내심 민병헌 감독님은 관객을 몇만 정도, 그러니까 20만 정도가. 네, 저는 지금 이 영화를 목표를 했던 게 20만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좀 노력을 해서 만약에 잘 되면 한 15만 정도에서 만약에 끊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거다. 그래서 그때 뭐 우리끼리 서로 얘기한 거는 그때 정말 우리끼리 정말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야, 참 극장 개봉 스코어 15만 아주 소박한 바람인데 그죠? 그 소박한 바람이 애초부터 현실화될 수 없었던 구조에 대해서 지금 피를 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장모님께서
장모님? 네, 우리 민병훈 감독의 장모님께서 네. 그러니까 거액을 쾌척을 하셨죠. 이 광고해라. 그래서 강남에 빌보드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피를 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갓집 재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장모님은 사위 영화를 이렇게 광고를 하라고 줬는데 정작 영화는 극장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강남에 있는 롯데시네마죠. 거기 이제 빌보드가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제가 늘 지나가면서 저 자리를 한번 나도 광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열망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피에타가 그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대중분들, 그러니까 관객분들의 의식의 확산, 시선의 확산, 볼거리에 대한 확산을 조금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영화 전용관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상영관에서 조금만 제대로 스타트부터 제대로 붙어주면 공정한 경쟁만 해주면 이렇게 밀리거나 뭐 그렇죠. 사장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광고를 했고요. 또 그런데 강남역에 3개 극장이 있습니다. 멀티플렉스가 3개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하나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광고를 빌보드를 했는데 정작 영화는 극장에 못 들어갔다는 게 피를 안 토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포인트가 이제 그들이 요구한 대로 광고를 했는데. 했는데. 그렇죠. 나도 역류하네 갑자기. 자, 순간간에. 근데 일단 자, 일단 영화 얘기 좀 합시다. 영화 얘기하고 다시 네. 들어갑시다. 자, 터치가 부부의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터치가 건드리려고 하는 그 지점은 죽음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 안락사의 문제 등등.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이 감독 본인의 입으로 좀 설명해달라고 좀 민망하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전작 포도나무를 별을 만들고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좀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죽을 위치에 되니까 잠깐만요. 네. 그 정도로 몸이 아팠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 전에 어떤 영화를 좀 정말 만들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야겠는데 이 생명이라는 걸 갖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지금까지의 세 작품은 저를 위한 영화 아니면 제가 정말 예술원으로 약간의 자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영화를 조금만 나도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호흡대로 조금만 고급스럽게 따라가자. 이런 바람이 있었죠. 이거를 굳이 뭐 대중과의 소통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했던 밥에서 조금만 건너방으로 옮겨가서 다른 영역을 좀 도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지영 씨는 간병인. 그 간병인이죠.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준상 씨는 사실은 그 사격 선수였죠. 네, 사격 선수였지만 이제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로 네. 사격 선수의 길을 잃고 네. 그냥 중학교에 사격 코치죠. 비정규직 코치. 네. 여전히 인생이 안 풀리는. 네. 네. 술 먹고 또 사고 치고. 네. 아예 블랙아웃이 되죠. 그렇죠. 지금 유준상 씨가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극 중에 거고. 유진상 씨 캐릭터가 그런 거죠. 그래서 터치를 제 마음속에는 물리적인 터치가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이렇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이 주인공의 감정들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일 거다.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곳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과감하게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주인공이 처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 시나리오는 사실 실제로 있는 시나리오니까요. 네. 그리고 뭐 한겨레 20일이나 시사인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 그늘진 모습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죠. 또 OECD에서 부자 나라면 뭐합니까? 이렇게 자살률이 많고 그렇죠.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나라라고 한다면 저도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대신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죽음을 건드리는 좀 영화로 먼저 터치를 선보이고 근데 전작들도 늘 그래왔지만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물어보고 그 싶었어요. 우리나라 감독들 가운데 가장 가톨릭적인. 카톨릭 그게 가장 전면화하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영화도 특히 그래. 사실 좀 가톨릭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제 제가 전면을 다루고는 있지만 제가 소원을 이뤘어요. 제가 이 영화를 시사를 먼저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문을 열고 전체 가톨릭 신학대학 학생들하고 영화를 봤어요.
제가 졸라서 부탁을 해서 한 신부님이, 교수 신부님이 허락을 해줘서 개봉하기 전에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교수 신부님들의 표정과 이 가톨릭에서 반응을 적나라하게 제가 느꼈죠. 그 전에 포도나무를 배워라도 수녀님들이 단체로 영화를 보셨다가 반 이상이 도중에 나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리는 사제의 삶과 수조자의 삶이 다 엉망이냐.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우리 가톨릭을 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안에 나약한 면을 다뤄서 정말로 진실된 면을 찾아가는 그걸 다루는 건데 자꾸 현상을 보니까 오히려 가톨릭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전면을 다루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터치에 대한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그냥 그랬어요? 그 오프닝 장면에서 아마 이목산 선생이 맡았던 그 신부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우리 가지셨겠죠. 신학생분들이 인터뷰를 해줬어요. 뜨겁게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좋았다고 인터뷰를 해줬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뭐 하나도 활용을 못했죠. 그쪽에서 금지를 했고 또 신부님들은 교리법이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그러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지금 논쟁이 충분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논쟁과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인간의 존엄사란 무엇이고 스스로 죽을 권리, 아름답게 죽을 권리, 그리고 누군가의 터치에 의해서 한 생명이 아름답게 사라질 권리가 있다. 그러면 영화 속에서 그 교구에서 벌어지는 그 무연고 처리돼서 그렇게 김지영 씨가 데리고 오는 그 환자들이 지금 거기서 좀 모호하게 처리하잖아요. 그 목욕신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게 안락사의 과정으로 가는 것을 제가 두 가지가 영화에서 조금 상징성으로 처리하는 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 사슴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바로 맨 엔딩 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목욕하는 네. 씬인데 제가 설정했던 거는 이 실제 여인이 그러니까 폐병이 왔고 나중에 폐가 이제 썩어 들어가서 하반신이 이제 네, 썩어가는 여인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환자들의 경우가 이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죠. 방치를 하면. 네. 제가 실제 병원을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이분들을 모셔다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물에다 담그는 겁니다. 절대 물에 담글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공간도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교구에서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구에서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세례를 또 그런 식으로 주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세례 장면인가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어요. 안락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절차를 알고는 있지만 이 영화가 가지는 주제 그리고 제가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썼을 때 이 장면을 통틀어서 제가 변형시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숭고한 권리 김지영 씨와 한 여인이 손을 맞잡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의 상징성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뛰어넘어서 온유법으로 영화를 그런 세트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노력해서 그곳을 찾아냈고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었던 영화인데 이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돼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조금만 누군가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관객 수와 상관없이 정말로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영화를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죠. 이번 터치를 포함해서 뭐 작품들을 보면 신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왜 신은 왜 화가 났을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는 걸까? 이런 질문이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대화는 사실 소주 먹으면서 하는 게 아. 제일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혹시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대화라는 걸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할 사람 친구를 찾기도 어렵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좀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피식피식대고 뭐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가 그래 이러면 저도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눈을 빵긋빵긋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화라는 것이 꼭 개인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누구한테. 사실 또 보여준다라는 거는 공적인 또 역할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 있어버리면 큰일 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도 이 검증을 통하는 사람이니까 저 스스로 갈등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있는 거고, 제 스스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울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사실 이러고 나면 저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진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면 사실 또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또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 또 다른 드라마가 있잖아요. 갱생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유준상 씨 캐릭터의 갱생의 드라마가 있고 김지영 씨 캐릭터의 갱생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후반부에 가면 서로의 동선이 다르지만 각자 갱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또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비판적인 측면, 논쟁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의 호흡은 약간 불만이에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그 갱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고란인가 사슴인가를 못 쏘잖아요. 처음엔 윤상이 못 쏘잖아. 근데 알코올성 치매 도중에 그걸 한 걸 보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난 충격으로 오면서 갱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전까지는 다른 단계로 갔다고 생각하고 김지영 씨 캐릭터도 사실 그 전까지 계속 그 잘못된 메커니즘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다가 제가 튀어나와서 뭔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눈빛을 교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이렇게 감독님께서 좀 덜 이렇게 누르신 게 아닌가. 제가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분들은 빨리 집에 가는 걸 원하고 두 번째는 빨리 영화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지. 빨리 크랭크니 빨리 호흡이 들어가서 빨리 미친 듯이 뛰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분이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그 열정과 호흡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동선을 유준상 씨가 9시까지 와 그러면 9시 1분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패스를 시킵니다. 저희는 영화의 그 노하우다.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서 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저를 믿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없는 거죠. 지영이는 그냥 바로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10kg 빼라. 대신 한 달 안에 빼라. 몰아서 빼줘야지 오히려 얼굴에 그늘이 생기고 힘든 표정이 생긴다. 그래서 여유를 안 주고 오히려 했던 게 주요했고 준상이는 오히려 술을 먹게 했어요. 제가. 너는 술 맛을 좀 알아야 된다. 워낙 범생이잖아요. 이렇게 워낙 착한 친구고 술을 워낙 못 먹는데잖아. 더 못 먹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계속 그 대사가 그거 아니야?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무 리얼하게 연기하는데. 그래서 준상 지금 엔딩 장면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몰아서 맨 마지막에 그 엔딩 장면이 걸려 있어요. 근데 유준상 씨가 맨 끝에 이제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저한테 딱 그거 하고 나오더니 이러는 병훈아, 민 감독, 나 성모 마리아를 좀 본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에? 그러더니 지영이가 성모 마리아야.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제가 모니터를 봤어요. 그러더니 진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김지영 씨 푸는 뭐정에서 마지막에 엔딩을 섰을 때 그 느낌의 그런 표정을 제가 원했었고 제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는 선한 눈매 이걸로 모든 게 저는 완성되길 바랬어요. 거기 뭐 더 다른 서사나 무슨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네. 개입시키지 않는 그래서 것이 낫다. 그 엔딩으로 그냥 제가 감독분이 거기까지가 딱 좋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마무리 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거기서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네가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 평가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뭐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본다면 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좀 극단화된 형태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사장과 네. 엘리베이터에서의 어떤 그런 네. 거래라든가 또 이 간병인과 그 노인과의 어떤 그런 섹슈얼한 그런 문제라든가 너무 이렇게 극단화된 그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그리면 리얼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많은 거는 질문을 그렇게 또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주제와 이 영화의 포인트를 만들 때 역설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저는 영화 형태로 악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악인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우리 안에서 악과 이게 선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면들이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신부들이나 여기 영화에 나왔던 이사장이 무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여자가 결국 다시 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재원위치를 시켜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 세상의 이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면들을 건드리는 거고 다시 원위치가 된다면 초반에 볼 때 보이는 것만큼 그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제 연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다양한 측면으로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한 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악하게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그린 건 네. 아니네요, 정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영등위에서 그 청부를 네. 나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화 평론가들이 아니고 영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의 수위를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온 청소년 관람 불가의 내용은 전부 영화의 내용을 실비한 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의 성추행 장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을 가격하는 몽둥이를 칠 때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지영 씨가 노인과의 거래를 할 때도 저는 묘사를 보여줬죠. 하지 않습니다. 커튼 닫는 게 더 네,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청부를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영화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왔던 거는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암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얘기는 스스로 두 가지의 모순을 지금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영등이랑 그래서 갈등하고 그 청소년 관람 불가를 어떻게 좀 해소했나요? 아니면 청소년 관람 불가 상태로 지금 나왔었나요? 저는 정말 고치기 싫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 격한데. 영화를 영등이를 고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화의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암시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말이 안 그래서 되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장면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성기가 노출됐든 아니면 여자의 가슴이 노출됐든 문제의 표현의 수위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겠다. 생각은. 근데 그런 거 없이 암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내용을 뜯어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얘기가 안 돼요. 그 이야기 구조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대화가 끝이지. 그 터치에서 그 중학생 소년 있죠. 그 배우. 그 배우가 딴 영화에 나온 적이 있나요? 처음입니다. 아니 그 외모가 아주 어디서 데려왔지 싶을 정도 너무 인상적인 외모야. 제가 6개월 동안 찾은 학생이고요. 배우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그 얼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여져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친구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가 잡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변 분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일단 연기를 못한다.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 없다가 우리는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집이 멀다. 어딘데? 용인. 제주도 용인? 우리 집이 용인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용인 살면 배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흥분해, 왜?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마가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 차비가 든다. 아하.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빠지거나 이러면 그렇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좀 설득을 했죠. 거꾸로 설득을 해서 이 친구를 제가 캐스팅했고요. 주의했던 건 하나입니다. 그냥 김지영 씨와 이 진호 소년을 크랭크인 날 딱 제가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 사람 얼굴을 일부러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진호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고 뛰게 하고 그 친구를 아마 2주 동안 제가
거의 시키지 않고 이렇게 쓱 이렇게 머리를 이거 안 먹겠네, 만들었는데 이거는. 시키질 않았다고? 그래서 뭐 조금씩 섞겠죠. 근데 분장 없이 데려온 분장 거거든요. 없이. 분장 없이 데려와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김지영 씨를 딱 마주치게 한 거죠. 그 지영이가 그 첫 그거 있죠. 그 느낌이 그 그래 나왔다, 느낌으로 그냥 이거죠. 쑥 나오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그 뛰는 것도 아주 인상적으로 또, 뛰던데 네. 그것도 연습시킨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이렇게 친구가 뛰는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게 가방을 막 메고 이렇게 뛰면 가방을 어떤 메고 느낌이냐면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적인 거고 이렇게 뛰면 그 얼굴에 그 학생이 되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중학교 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얼마나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악하게 그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뛰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학생 같은 그냥 우리 동네 아이 이런 오늘 느낌을 영화 보면서 그 소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아이가 뭐 하여튼 여자의 속옷을 훔치고 뭐 성추행과 등등 제가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의 그 기반은 그 반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고 그렇게 설정하시죠? 어머니죠. 자기 엄마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죠. 썩어가고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얘기지만 네, 그렇죠. 그 엄마를 볼 때 여성의 그 속옷을 훔칠 때는 그만큼 그 여성의 속옷을 입혀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줌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그렸던 거는 엄마의 속옷을 그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쪽으로 간다라고 설정을 한 거고 이 아이가 뭐 그래서 줌이라는 여자애가 경찰이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놀이문화인 거지 이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 무슨 뭐 물란하고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전혀 답이 없어요. 그 김지영 씨가 물어보잖아요. 너 왜 자기 딸한테 왜 그런 짓을 했니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대답이 네. 없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답이 없었을 때 이 친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강아지 인형을 네. 그녀에게 놔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죠. 네. 영화 너무 설명한다. 하여튼 이 정도는 이 영화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 하나만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영화에 대해서. 왜 사격 선수 캐릭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의 어떤 지금 모순이 총기를 생산하고 스스로 죽고 생산하고 죽고 이 모순을 계속해서 해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유준상 씨 캐릭터에 사격 선수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어허. 사격 선수가 필름을 끊겼을 때 총을 아하,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친구가 결국은 사격 선수가 관역을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언젠가는 쏘겠구나 이러다가 그리고 유준상 씨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제자 여자 학생한테 따귀를 때리면서까지 총을 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총을 들고 사람한테 쏠 수가 있어? 총을 겨눌 수 있어. 겨눌 수 있어. 겨누는 것 자체가 그 문제라고 문제죠. 네. 완벽하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또 그렇죠. 다른 거 네. 가지. 자기가 결국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놀랍게도 그 학생이 자기를 또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면에서 우리 총이 주고받고를 할 수 있는 그때 영화진흥위원회 소명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맨몸으로 가세요. 괜히 또 쓸데없는. 그 얘기 좀 해보시죠. 뭐 이제 뭐 영화 내용은 좀 얘기 좀 했으니까. 지금 영진위에서 갔다 오는 길입니다. 영진위에서 오늘자로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가 상생동반협의회라는 네. 그러니까 성장이 빠져 있는데 네. 성장은 잘 모르겠고 상생하자라는 동반협의회에서 국가의 동반 성장위원회를 영화계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름 좀 바꾼 그래서 거죠. 제가 그쪽에다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어허. 그 고발에 대해서 신고인 저를 불러서 왜 고발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일단 다 드렸고 서면은 통과가 됐고 오늘은 이제 그 거기 위원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구두로 진술하는 거죠. 진술을 했고 네. 그분들의 이제 질의응답을 제가 대답을 했고 마치 제가 법정에서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마치 피의자가 된 신분으로 좀 앉아 있었는데 저는 진술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영화를 안 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 터치를 구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보다 훌륭한 감독들, 앞으로 나올 영화들, 그리고 작든 크든 이렇게 극장에
슈퍼갑도 이런 울트라 슈퍼갑에 절대 비굴하지 않게 적어도 큰 바위지만 제가 계란을 왜 던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바위가 안 깨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적이라도 남겨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영준이는 뭐라 뛸까? 영준이는 공식적인 답변만 그 위원장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고 질문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하느냐. 당신이 왜 편집 풍파를 일으키느냐? 정말 원하는 행동을 하느냐? 아, 그런 거지. 그런 게 좀 있었고 아래 저를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CGV가 들어오고 롯데시네마가 들어오고 메가박스가 들어오고 우리 배급사까지 전부 하는 거니까 어떻게 형국으로 보면 저는 완전히 제가 이제 몰린 형태죠. 이쪽은 다 친한 분들이고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 저 그런 거 굴림없이 제가 다 소명을 했고 특히 그 교차 상영이라든지 첫날부터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건 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침 8시 40분에 걸려 있었고 아침에 한번 가서 봐야 돼. 그게 아니고 바뀌어야 돼 그 사이에. 8시 40분을 보러 가는데 맞죠? 밤 11시 없어졌어. 그래갖고 그걸 한번 당해봐야 이 사람이 그걸 한번 당해봐야 야 이거 영화판 이상하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 이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제 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회차 자꾸 그렇죠. 얘기하는 게 네. 광해가 거의 이제 20만 번의 회차가 입학을 했죠. 10명씩 들면 200만 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숫자 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매율 숫자가 낮다. 그리고 터치의 관객 수가 점유율이 낮다. 그럼 제가 두 가지의 반론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매율을 이틀 전에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그 회차, 그러니까 관수도 문제지만 더 고약하게 벌어놓습니다. 이게 시간표가 더 고약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멀티플렉스를 가지 마라. 어딜 가? 근데 멀티플렉스로 갈 데가 뭐. 예술영화 전용관 시네큐 가라. 예술영화 전용관은 또 다른 여기 안에도 헤게모니가 주게 작용하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안에는 또 여기 안에도 대기업이 있는 거고 여기 안에도 또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느덧 10년 안에 우리끼리의 영화관이 됐습니다. 개토화됐죠. 네. 그래서 회원들 영화 전용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객 수가 더 폭발하지도 않지만 그 안에 리그가 돼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도 갑과 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관객분들이 모르실까 봐 예술영화 전용관이 전부 수익과 배급을 같이 하고 있는 업자들입니다. 거기에 1순위는 본인들의 영화가 1순위입니다. 이거는 CGV 롯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에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흥행이 됐을 경우에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물론 퐁당퐁당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결국은 그러니까 영화의 텍스트, 그러니까 영화의 보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환경의 문제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환경에서 지금 유준상 씨, 김지영 씨, 민병훈 감독이 돈을 들여서 마케팅까지 한 영화를 다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가는 거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동호반복적인 뿐만 아니라 이걸 개토화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형태다. 오히려 99%가 지금 일반 영화관인데 일반 영화관에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조금만의 확산, 조금만의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영화 목표 수를 15만. 정말 왜냐하면 15만에 맞게끔 저희가 마케팅과 배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한번 노력을 하면 우리가 지금 바람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거였죠. 이게 이 민병훈 감독이 이번에 그런 식의 내 영화를 내가 내릴 권리가 있다. 내 영화를 내가 죽일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정리의 어떤 그런 착지점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대형 마트도 요즘은 규제를 그렇죠. 나섰는데 여기가 규제하죠. 가장 상업권인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경제이기도 하지만 문화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는 온다가도 없고 경제 논리입니다. 몇만 명이 들고 거기 숫자에 지금 맞춰져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재밌는 영화만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스크린 쿼터는 왜 하시는 겁니까?
잘해준 지금 꼴이에요. 대기업에 지금 극장이 수직 계열화됐다는 얘기는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글을 많이 쓰셨고 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치지 않는 게 어떤 병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결국 우리 안에 썩은 고름이 터질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에 손해냐면 결국 관객들의 손해로 옵니다. 제가 이래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화인들이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지를 상업권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들은 극장이라는 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의 수입원이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걸려야지 수입원을 얻기 때문에 부가판권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극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없죠. 네.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에 대해서 영화인들이 굉장히 억울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묻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냐면 모든 소설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소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양서라는 게 나오고 다양한 책이 나와서 올해 좋은 책을 보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좋은 영화를 극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좋은 영화를 보급해달라. 문화회관이든 뭐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 공적인 영역을 왜 가만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독립영화를 짓는다 몇십억이 저는 이런 하드웨어는 결국 수리해야 되고 관리비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진흥기금 몇천억 몇백억 정말 그 돈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요청하는 건 이렇습니다. 2012년도 올해 좋은 영화를 15억 원 미만이든 15억 미만이든 뽑아달라. 이거를 초, 중, 고 대학교, 관공서, 해외 대사관, 해외까지 세트집을 만들어주고 한 편당 왜 이 영화를 선정했는지 글객기를 써달라. 이거를 보급해주면 이 숫자가 15만 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세트가 되는 거죠. DVD 세트로.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 네. DVD 세트를 제가 뭐 제 주변에 물어보면 안 받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무료로 주는 겁니다. 대신 선정된 제작사와 감독에게 한 편당, 그러니까 한 낱개당 네. 1,000원씩을 따져주면 1억 5천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0편이면 15억 원이겠죠, 상금으로. 네, 네. 그러면 제작사나 감독들한테는 수입원이 생기면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냐면 창작자는 또 다른 아, 영화를 만들 수 있죠. 나도 좋은 영화를 만들면 꼭 극장이 아니어도 도서관이든 관공서든 왜냐하면 영화가 생기면 스크린 시설이 생겨나고 공간은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공간을 DVD 시장이 다 죽어있는 시장을 컨텐츠가 죽어있는 시장을 정부가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전 제작 지원을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화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돈이 없어도 영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만듭니다. 만드는 개수가 한 해에 300개, 400개가 됩니다. 근데 극장은 한정적이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그 유통을 아무나 못 시켜주니까 저명한 평론가분들이든 기자분들이든 정말 모여서 올해 좋은 영화를 영화제 시상식이 아니라 뽑아주시고 이거를 공급을 해주면 고등학교 학생이 저희 터치를 못 봤다 하더라도 포도나무를 배워를 못 봤다 하더라도 또 제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인 가족 시네마를 못 봤다 하더라도 제목만 알고 있어도 이 영화에 대한 인식의 형태가 조금은 바뀐다는 거죠. 것이다. 네.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바로 타르콥스키를 그런 식으로 식으로. 받아들였고 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이유는 공중파에서도 한번 틀어줬지만 친숙하게 타르콥스키 영화라든지 키에슬스키 영화를 친숙하게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포지티브한 정법인데. 이거 바로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그 방법론은 뭐 어떻게 강론은 약간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적 배급 유통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해요. 근데 이제 뭐 우수 영화를 뽑아가지고 뭐 이거는 약간 그 아니,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뭐- 분위기가 약간 나가지고 그리고 약간 뭐 심사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공적 배급 유통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제안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영화를 만들어서 국내 배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해외 시장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어떻게 자국 내 소비만 하려고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영화가 문화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더 알리면서 영화를 좀 더 보편적으로 하려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들이 두 가지 측에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제를 거의 다 영준이를 거쳐서 맡든 이렇게 혼자 보내야 됩니다. 선택되기라는 게 이렇게 한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영화를 사고 파는 문제가 다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문제는 다 개인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화 해외 세일즈사가 대한민국에 총틀어서 5개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 영화를 들여도 이쪽은 제 영화에 전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해외에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이제 노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은 못 하죠. 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결국은 액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액수를 50개국에 한 나라당 1,000불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0만 원에 50개도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낮춰지면 그 나라는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기구가 없다 보니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고 다 개인한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이 결국은 굉장히 거대 자본이든 아니면 자기 회사를 갖고 있든 이러지 않은 경우는 영화가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멀게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의 선언으로 통해서 제가 좀 환경을 조금만 요청을 하는 거는 공적기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공적기구가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죠. 조금만 배려해주고 나서주면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노인분들한테도 약자들한테도 자리를 양보하듯이 이분들은 손을 잡아주고 이런 영화에 대해서 좀 같이 가면 어떨까. 이게 바로 상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동구권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네. 아, 러시아는 그렇지.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작가분이 그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러시아 문학 냄새들은 난다고 영화에서 그렇게 물어봐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러시아 영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키가 들어가는 영화들이 다 이렇게 유려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 영화의 90%가 코미디거나 아류, 삼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베리아 대륙 철도 뭐 이런 거 안 나오나요? 그런 영화 정말 손에 꼽기 힘듭니다. 이렇게 네. 보면 에이 뭐야 이런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영화나 다 그렇죠. 네, 뭐 근데 그렇지만 근간을 이루는 그런 명감독들, 명작들이 이제 대표성을 발휘하니까 뭐 이제 이게 탁 이렇게 굳어진 거죠. 제가 러시아 쪽에 영향을 받았겠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촬영을 공부했고, 또 제가 그쪽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쪽에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모스크바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쪽에 있어 그거를 촬영하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혹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스크바 뒷골목까지 정말 서울보다 더 잘 알고 지낸 수밖에 없던 사람이죠. 7년 동안 그 뒷골목 뭐 정말. 근데 거기서 영화를 찍으면 카메라를 들이대면 전부 스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지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골목 걸어오면 음악 넣으면 뭐 이렇게 이거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좀 다음 영화 찍으세요. 이제 찍어도 돼. 저는 너무 날로 먹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먹으면 되지 뭘 이게. 저는 그래서 다시도 저도 그냥 사람이 뭐 날로 먹으면 뭐가 돼?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진짜?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신 게 충무로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충무로 들어갔다 러시아를? 충무로 들어간 적은 없죠. 아하. 제가 밑경험만 좀 해본 적이 있죠. 이렇게 충무로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충무로에 있는 분들은 다 끼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출신이 다 서울예전 다 뭐. 근데 막 그 끼가 머리 꽁지 묶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평범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쪽 가면 너무 제가 이렇게 착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끼를 발휘하거나 격하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더라고요. 근데 영화에 네. 좀 한 부분만 접하셨네. 꽁지머리 한 그런 유형. 딴 쪽도 많은데 하필 그쪽. 그때 제가 만난 분들이 에로 영화 쪽 분들이 많았고, 네. 충분히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지.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가 잠깐 본 거였는데 또 좋은 그러니까 심성과 이런 건 있었지만, 또 저는 뭐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러시아를 갔죠. 언젠가 러시아 올로케로 뭐 영화를 한 편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러시아 꿈을 많이 꿉니다. 러시아어로. 물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냐 나타샤도 나오지만 네. 제가 이렇게 러시아에서 제가 그 길 걸었던 그곳, 제가 혼자 있었던 그 아파트 골목, 그다음에 그 러시아 건축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아유, 그 뒤에 대단하죠. 그 이렇게 주글리 차 이렇게 뒤에서 미는 거, 뭐 이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이분의 로망이 소냐 혹은 나타샤와 그 상페테르스부르크 이런 거리 걷는 게 이제 로망인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그거야 뭐 그거야 로망인데 뭐 어쩌겠어. 뭐 많이 나왔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벌이 날다 뭐 울지마 괜찮아 울지마 뭐 포도나무를 베어라 이게 뭐 두염 3부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생명 3부작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고요. 굳이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하는 건 아니죠? 제 스스로의 결심입니다. 제가 그런 목표가 없으면 하나 만들고 찌그러지고 하나 만들고 찌그러지고 자꾸 이런 반복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감독은 저에게는 제가 영화를 왜 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에게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생명성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감독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작품이 어느 누구에게. 근데 그게 혹자는 제가 포도나무를 벼라를 통해서 세 분의 신학자들이 다 나왔죠. 아 신부님을 그만두셨어요? 네. 세상에. 근데 저는 그게 제 영화가 악하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렇게 갈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겠죠. 정말 용기를 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포도나무를 베어라에서 정수라는 그 중한 수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렇게 길을 떠날 때도 신부가 보내주는 역할이 저는 정말 그게 바로 하느님이 보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터치를 통해서 조그만 자기의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그게 그냥 제가 바라는 목표여서 제가 큰 목표와 주제를 두고 그래도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갈 때 같으니까 외부에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는 의미에서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음 영화 또 이 3부작 1부 시작했으니까 2부, 3부 이제 찍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호흡을 좀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다음 영화를 만들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죠. 하나는 자본이 조금 더 필요하고 자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의 의지겠죠. 저의 정말 파릿파릿한 그 열정의 의지인데 저는 일단 터치를 조금만 제 자식이지만 조금 더 봐주고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작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마음 좀 잡아서 더 세게 더 정말 좋은 영화 제가 좀 부족하지만 더 정말 말이 되는 영화로 지금 제 영화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더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서 극장에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죠. 아니, 그, 미명 감독님이 당했던 그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고 말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쳤거든요. 지쳤어요, 이제.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오네. 치밀어 올라오네. 그래서 저희도 좀 반성을 하면서 네. 동참할 수 있으면 많은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이렇게 여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영화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민병헌 감독과 나눈 얘기 이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엇보다 좋은 영화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극장에서 보시기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문화회관을 통해서라도 어떤 배급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영화를 꼭 만나시길 보심으로써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크랭크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관이 있어요, 학교에. 영화관이 있어서 오늘 학교 1, 2, 3, 4학년 영화과 학생들 다 모아서 그렇다고 상영회 같은 거 하고 오셔서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공예과에 대화하시고 당연하죠. 이런